과연 러시아로부터 소비에트를 거쳐서 또 푸틴 러시아로 거친 구소련이기도 하고 러시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세계 인류의 지금 관심사입니다. 몽골 침입 시기에 성장을 하는 14세기, 15세기부터 중심이 되어서 성장하기 시작을 한 모스크바 공국, 이건 세인트페테르스부르크는 러시아 제국이 가장 발전적이고 광성하게 발전했던 피터 대제, 즉 프랑스 루이 왕조를 본토서 서양화했던 그 시기에 세인트페테르스부르크와 그 다음에 9세기에 만들어졌던 키예프 루스 공화국 사이에 결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은 아주 소수들이 궁정이든 어디든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사고를 치고 세계적인 사고를 칩니다. 그런 러시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율배반을 동시에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오랜 역사,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리크 왕조라고 9세기 말에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북쪽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동슬라브, 중간에 있는 벨라루스, 지금 현재 국가로 얘기하면은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 세 슬라브 민족들이 합쳐서 만든 유리크 왕조고, 그 센터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키예프 루스입니다. 이때 왜 키우에서 이 왕조가 만들어졌냐 하면은 두 가지의 외부 고급 문명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동방정교를 들어오는 슬라브 민족의 그 센터가 동방정교라고 하는 정신적인 지주로 수렴됩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땅을 잃고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했던 아주 결속이 강한 머리 좋은 유태인들이 로마 지중해 강자들의 혹은 터키 이슬람을 피해서 안정하게 삶과 미래를 꾸릴 수 있는 우크라이나 평원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동방정교와 함께 말하자면 상당히 중요한 정치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유리크 왕조 때 비어있던 광활한 지역이 사람이 살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만들어지고 문학이 만들어지는 그런 땅으로 바뀌었고, 내부적인 몇백 년 가다가 한 300년 가다가 자기들의 그 왕조의 유리크 왕조의 상속 문제,
그래서 내부적인 쇠퇴기에 접어들고 그 시기에 몽고촌에서 코크스를 가지고 편자를 만든 그것을 기마병에 부속을 해서 움직이는 13세기 최고의 기동력을 갖춘 군대가 만들어지고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을 할 때 우리크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몽고가 들어와서 두 제국이 성장을 해요. 폴란드 제국과 러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아래로는 흑해, 블랙시를 완충지역으로 한 오스만 터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삼국 속에서 우크라이나, 즉 슬라브의 벙가가 완전히 황폐한 인간들이 살지 못하는 문화가 사라진 오로지 극소수의 사람들이 군인이 돼서 군인들이 막사에서 생활하는 그 넓은 초원이 되어버린 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폴란드인, 터키인, 터키 3제국이 서로 각축을 하는 전장이 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러시아는 몽고 제국을 거치면서 이반 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피터 대제를 거치면서 중세가 망하고 현대 문명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기 시작한 서양을 배우고 서양을 추격하고 서양보다 능가하려는 야심을 가진 계몽군주 피터 대제 때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힘이 비축이 되고 피터 대제 때 동쪽으로 초원을 넘어서 나중에는 시베리아를 넘어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극동 지방에 이르게 되고 알래스카까지도 나중에 이제 그 위에 팔게 됩니다만은 아메리카 대륙의 북단까지를 진출하는 그런 러시아가 됐습니다. 엄청난 힘이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러시아 제국이 서양화한 러시아 제국이 광대한 세계 제국이 됐고 19세기에 영국과 세계 쟁패를 겨루는 그런 힘으로 자랐는데 영국의 힘에 당하지를 못했죠. 짜르가 독재를 하고 궁정에서 난잡한 업무와 또 배신과 내부의 권력 투쟁에 혈안이 된 결과 결국은 동방에 영국이 지원한 일본한테 무참히 러시아 러일 전쟁에서 깨지고 난 뒤에 바로 그 위기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습니다. 짜르 체제는 재정난을 겪고 지식인들의 반짜르 혁명운동에 손을 들었고 거기에 참여했던 혁명의 천재 블라디미르 레닌이 권력을 만들었죠.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짜르 농업사회가 아니라 전기화, 새로운 문명을, 새로운 산업 문명을 만드는 국가 천재적인 소수가 당이라고 하는 파티 뱅가드, 즉 당의 정대라고 하는 그 조직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차천 국가가 모든 걸 독점하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장 완벽하게, 가장 철저하게 만든 스탈린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가 말하자면은 소비에트라고 하는 1917년부터 1991년까지 존속했던 약 70여 년간의 소비에트 문명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었는데 이 소비에트 문명은 20세기 최고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인 프랑스와 퓨레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과학구동연구원 총장이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다 관장으로 저장이 됐는데, 그 프랑스와 피레가 소비에트가 망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에트는 단순한 우리 국민국가 수준을 넘는 광대한 영토와 다수의 복합적인 민족을 가진 제국이자 하나의 문명체가 70년을 전속했는데, 역사학자로서 인류가 역사를 만들고 정치체제를 만든 이후에 수많은 문명체가 명멸했는데, 거기에는 그 문명이 만들어지는 인간적인 창조성이 발현된 것들이 언제든지 발견되는데, 자기는 역사학자로서 소비에트 문명에서 발견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요소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대신에 거기에는 인간이 항상 극복하려고 애썼고 또 타락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나쁜 요소, 인간의 나태함, 인간이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 그리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게 아니라 거짓말과 부패, 뇌물을 바치고, 그거는 특권층은 국가 전체 자원을 흡혈해서 자원을 빨아서 자기 특권 부패로 썼고, 밑에 인민들은, 모든 계층의 그 피지배 인민들은 태만과 나태와 그리고 부패로 옮겨서 저렇게 스스로 무너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에트 문명이 무너지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는 그 소비에트 체제가 가지고 있는 괴기스러운,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괴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류상 전체주의는 겉으로는 해방이다, 자본주의를 제압해야 된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월한 평등스럽고 해방된 사회주의 혹은 국가의 모든 지혜가 담긴 명령경제 이런 걸 이야기했으면, 결국은 국가가 인민의 피를 빠는, 그리고 인민을 타락시켜서 가장 수동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괴기스러운 국가를 만들었고, 그 체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끊어보려고 하는 내부적인 문제의식이 있었던 게 그 구조, 전체주의적 구조, 혹은 전체주의 괴기 국가의 구조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1985년 집권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더 이상 미국과 핵 대결로 더 이상 승부를 볼 수 없다고 해서 New Thinking Diplomacy로 해서 핵 경쟁을 좀 우리 늦춥시다 라고 하는 스타트 2, 그 다음에 동유럽의 지배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우리가 동유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표방을 했고, 그것이 그 당시 소비에트가 무너지기 전까지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또 국가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적으로 몰아불었던, 그리고 전 세계의 엄청난 핵전쟁의 위험을 느끼게 했던 요소는 사실은 미국과 소련의 인류 절멸의 소위 대립간 듯한 그 죽음의, 혹은 절멸의 공포, MAD라고 해요. 상호 확정 파괴 무기가 아닌, 더 이상 경쟁하지 말자, 폐기하자 라고 먼저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레이건한테 제안해서 만든 INFJ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폐기 선언을 했고 2019년 이미 폐기됐습니다. 그때
소비에트가 정상국가로 돌아오기 위한 외교적인 조치를 먼저 1985년에서 87년 사이에 하고 거기에 대한 시그널을 서방에 보내고 서방은 오케이 그러면은 받아들이겠다. 뭐가 필요한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레이건은 소비에트를 해체시키는 여러 가지 냉전 구조를 해체시키는 그 방식을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모양도 했는데 잘 안 됐다가 결국은 부시 대통령 때 와서 고르바초프가 신사고 의결 때 만들어진 걸 즉각 실행할 테니까 우리가 개혁해서 정상국가의 경제체제를 만드는 글라스노스트를 해야 되고 거기에는 필요한 서방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 내부에는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소위 행정체제의 일종의 투명화, 일종의 민주화를 할 테니까 우리 냉전을 종식시키자. 이게 1989년 12월 몰타선입니다. 거기에 연동돼서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소비에트의 개혁 노력이 사실은 그 소비에트 내에 구조화된 특권층의 업무, 또 특권층의 문어, 특권층의 부패, 그 이모빌리즘이 결국은 고르비를 실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친에 와서 국가가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국가 부도도 맞고 지도자는 알코올릭이고 그런 상태를 지나다가 푸틴이라고 하는 강경한 여우가 나왔습니다. 소비에트 체제의 가장 독침인 KGB 중령 출신의 푸틴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푸틴의 집권은 혁명의 열정이나 혹은 권력의 카리스마가 아닌 결탁과 그 다음에 협상과 그 다음에 배신을 그 KGB의 수완을 통해서 러시아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마피아 그룹들, 올리가르키라고 그러죠. 즉, 소비에트가 망하고 엘치인의 지도력이 리더십이 공백 상태에 있는 시기에 구공산주의 특권층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소수의 말하자면 과정, 권권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즉, 당신들의 인트러스트를 이해관계 혹은 다 인정해줘. 단, 나를 보수로 모셔. 그래서 2000년부터 대통령이 됐다가 또 대리인 총리를 내세우고 총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20년 이상을 장기 집권을 하면서 강력한 에너지 집중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 에너지 집중 국가를 만들니까 점점 스탈린 같이 그런 무지막지한 지배를 안 하는 대신에 러시아가 가진 아주 다른 국가들이 가질 수 없는 좋은 자원. 그렇지만 또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집중된 인구. 우리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는 광대한 시베리아까지 진출하고 있지만 블라디보스톡에서 훌쩍 뛰어서 바로 모스크바로 가면은 페테르스부르크가 있고 밑에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는 지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군도와 남쪽으로는 블랙시, 흑해라고 부르는 그쪽을 통해서 결국은 터키의 좁은 해외에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개방을 하고 브라질이 일어나고 브릭스 국가, 인도가 이제 산업을 시작을 하고 하는데 러시아는 오로지 에너지를 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석유와 가스를 가지고 유럽의 경동맥, 유럽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또 계기스러운 혹은 좀 코미디스러운 그런 푸틴의 20년 이상의 지배가 만들어지면서 금권, 부패, 과정 국가가 소수의 특호증이 지배하는 국가를 지속을 한 겁니다. 왜 푸틴이 갑자기 2008년 체체, 조지아, 2014년 크리미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했느냐? 쉽게 생각했겠죠. 우크라이나를 단숨에 군사작전으로 먹어치우면 미국이라도 중국하고 싸움에, 중국하고의 전쟁에, 중국하고의 경쟁에 몰두가 되어 있는 미국의 힘이 약해졌을 때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먹으면은 유럽은 내 것이로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 소수와 아니면 푸틴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전격전을 시작을 한 결과였는데 거기에 대한 파장은 아주 오랫동안 제국 강대국들의 말발굽과 총탄과 핵무기에 짓눌려왔던 유럽에 대한 문명에 대한 열망이 높은 그리고 독립을 하고 싶은 실질적으로 정신과 행동과 그 다음에 국가를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싶은 우크라이나인들의 그 존재적인 열망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공산주의의 혁명 엘리트의 산실이었는데 지금은 자유공화국의 아주 열정적이고 죽음을 불사한 열정이 넘치고 세계인은 그 자유에 단순히 박수만 보낼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인이 자기의 의지를 불태워서 기꺼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그리고 프리 리퍼블릭의 대변신을 위한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의 독단적인 결정, 그게 세계 체제, 주권 체제를 침략 전쟁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몇백 년 동안 인류가 만들고 모든 국가들이 거기에 지키는 그런 국제적인 룰, 거기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핵전쟁의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은 푸틴의 퇴장과 우크라이나의 승리 그리고 재건 이것이 남을 것이다. 즉 국가의 위기 해체, 자유공화국의 성립과 인류 정신의 부활 이 방식으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는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푸틴 러시아는 가설을 세운다면 한 세 가지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쟁은 지속되는데 소모전이다. 즉 러시아가 더 이상 격이스러운 도발을 하지 못하는 상태. 특히 다시 격이스러운 상태로 중국과 결합하는 것. 에너지조차 혹은 중국으로 보아서 푸틴 러시아를 혹은 포스트 푸틴 러시아와 연계되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태까지 아마 러시아는 망가질 겁니다. 상당한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을 거고 하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EU 동쪽의 시장인 에너지 시장에 다시 말하자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체제를 재정비하고 전쟁 이후에 서서히 시간은 꽤 걸릴 겁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그렇게 해서 서방화가 되고 우랄 산맥 이동만 살아나고 그 광대한 시베리아 벌판과 그 다음에 초원 벨트의 불안정한 지역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저 지역이 변화가 했지.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는 인구도 많이 줄었지만, 자, 1차 냉전 종식 때 영토의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전쟁의 결과는 이 영토가 반 이상이 버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점과 점이 남고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다시 에너지 중심으로 하는 산업으로 되면서 서양화가 되고 거기로 또 사람들이 조금 몰려서 더 집중화가 되고 그런 걸로 보면은 훨씬 더 약화되고 소형화되는 그런 결과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그 내부적인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게 소련, 러시아로부터 회기국가 소비에트 전체주의 그리고 푸틴 러시아의 성장과 그 다음에 와해, 이완, 포스트 러시아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ASS 연구소입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저희 추천 영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아시아 전략 연구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